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5분 지났어요. 근데 한국 사람 모이는 거 지금은 굉장히 빨리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문화에서 아마 올해 첫 행사로 강연회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 여름철과 가을철에 또 한 번 또 있을 거예요. 그때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민사회에서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고자, 도움을 드리려고 이렇게 강연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세대별 이민자들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 강의를 해주실 우리 최지영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최지영 씨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니퍼 최가 더 많이 알려져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박수로 우리 강의를 청해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이 자리에 초대를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부담감이 좀 많이 되네요. 근데 오늘은 제가 그냥 저도 이민자로서 살면서 느꼈었던 걸 그냥 이야기를 나누려고 지금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혹시 오늘 이민에 대한 설명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오늘 그런 거는 아니고요. 나중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따로 문의를 해주십시오. 근데 오늘은 저희가 살면서 저도 이민을 아직 시간을 계산해봤더니 꽤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소개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제 소개를 해야지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좀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것 같아서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강남의 치열한 8학군에서 자랐고요.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서울대학을 갔으면 좋았는데 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캐나다로 이민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이 1세대, 제가 이제 1.5세대로 그렇게 이민을 왔는데 제가 이민 온 시기가 1991년입니다. 네. 지금 젊으신 분들 나이 계산하지 마시고요. 저 40대 중반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밴쿠버로 저는 처음에 이주를 했고요. 그래서 밴쿠버에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너 영어 안 되니까 고등학교 다시 가라. 그래서 고등학교를 다시 갔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만 5년 반을 다닌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밴쿠버에서 고등학교를 다시 다니고 거기서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공부한 게 뭐였냐면 범죄학과하고 이제 청소년 어린이 상담학과를 사실은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나서 제가 소셜워커로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2002년 여름에 이제 위니펙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혹시라도 밴쿠버나 토론토 가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 다시 하십시오. 여기 위니펙 진짜 살기 좋은 곳입니다. 저 안 떠나고 계속 살고 있는데 제가 이민 일을 하면서 사실 마니토바가 주 그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제 사업에서 그렇지만 성격상 그 노바스코시아 뭐 이런 데 모르는데 그 소개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캐나다를 쭉 한 번씩 돌거든요. 한 해는 서부 쪽으로, 한 해는 동부 쪽으로 이렇게 가보는데 각 도시를 다녀도 정말 위니펙만큼 정스럽고 살기 편하고 좋은 곳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속 살고 있습니다. 주구장창. 네.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누자면 제가 어떻게 이민 일을 하게 됐느냐, 소셜워커 한 사람이 소셜워커를 저는 위니펙에서 와도 소셜워커를 할 거로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력서를 넣었는데 저 안 받아준대요. 근데 너무 황당한 게 뭐냐면 overqualified가 됐대요. 네, 되게 황당한 답이죠. 그래서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내가 뭐 돈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매니저급을 구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항상 모자르는 소셜워커를 지명했는데 왜 그랬을까
라고 제 멘토를 하시는 밴쿠버에 이제 제 멘토 캐네디언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 사태를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거냐. 내가 아는 것이 이 분야인데 여기서 나를 거부하는데 이게 무슨 의도로 이런 오버퀄리파이드는 답을 쳤을까 했더니 그분이 미국에서 오셨던 분인데 야 나도 그랬어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밴쿠버에서 여기 와서 텃세를 당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 마니토바가 또 이런 곳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위니펙 대학에서 잠깐 가정상담 공부를 하다가 이제 그때 제 전 남편도 지금은 애들 아빠가 버리고 나갔기 때문에 없는데 여하튼 같이 공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다니지 않고 그럼 나는 일을 시작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지금 그 이민국 장관 차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이 이민관이셨을 때 그때 제가 여기 왔을 때는 한국 분들 중에 영어, 한국말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고 이민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정말 이민 사기 당하시고 울고 이러시는 분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영어가 좀 된다고 하니까 다 부탁하시죠. 저 마음이 막 무너지잖아요. 한국 분들이 그걸 다 당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민국에 무작정 들고 가서 문 두드리고 이런 사태를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러다 보니까 거기 지금 차관이 그때 이민관실 분들이 그분이 너 이거 잘하는 것 같은데 이거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내가 한 번 케이스 맡으면 3년 5년 갈 수 있는 케이스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는데 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민일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나름대로 보람이 있는 것은 맨날 밴쿠버에서는 문 두드리고서는 오늘은 니애 뺏어간다고 법정에서 그 부모 자격 박탈시키고 이런 일을 하다가 어서오세요 웰컴 명치권 나왔습니다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민 업무를 하기 전에 제가 했었던 게 소셜 워커나 이제 청소년 상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계속 살면서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고등학교 고등부 선생님만 계속 맡아서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의 갈등이라든지 그리고 또 대학 생활하면서도 멀티컬처럴 상담 어린이 청소년 상담 밴쿠버에서 한 교육청 3곳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한국 아이들과 중국 아이들과 동양 아이들의 이런 겪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민을 온 세대에 대해서 오늘 세대별로 말씀을 드리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1시간 갖고는 부족한 것을 제가 듬성듬성 뛰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1.5세 아이들이 딱 와서 여기 와서 이런 재밌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1.5세로 이제 왔는데 딱 보니까 여기 애들이 키네디언들이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롭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은 너 6시까지 꼭 들어와야 돼! 막 이러니까 얘네들이 남매인데 소셜워커한테 전화를 한 거죠. 우리 엄마 아빠가 숙제 안 했다고 나를 때렸어요. 뭐 벌서게 해요. 막 이러면서 자로 때리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무기를 쓴 게 되거든요. 그렇게 막 맞았어요. 막 이러니까 이제 소셜워커가 와서 보니까 이게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하고 이야기해서 얘네들 한번 캐네디언 맛을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아이가 그 집에서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캐네디언 포스터 케어로 보내십니다. 근데 그 포스터 케어는요 정말 군대식이에요. 몇 시에 일어나서 이불 해야 되고 네 할 일 해야 되고 몇 시까지 해야 되고 완전 이렇게 되니까 이틀 만에 이렇게 빌었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는 악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돌려보낸 적도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1.5세 아이들도 이 시스템에 뭔가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상황은 항상 그런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한 2세 아이 상담한 적이 있었어요. 그 남자는 한국 아이였는데 학교에서 불러서 이제 상담을 들어갔는데 그 갱처럼 이렇게 밤늦게 모자, 그 유행하는 갱들의 모자를 쓰고 밤 12시면 나가는 애였어요. 그래갖고 학교에서 이제 경찰한테도 오고 해서 학교에서 저를 얘가 백인 분이셨는데 백인하고 얘기를 안 한대. 그러니까 네가 좀 들어와봐.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2세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밴쿠버의 2세들은 한국말을 참 못해요. 근데 마니토바의 2세들은 한국어 정말 잘해서 처음에 왔을 때 제가 너무 놀랐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My mom is a 병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 무슨 말이냐고 얘기를 쭉 들어봤더니 마음이 아팠던 게 문화 차이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자기 캐네디안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항상 학교 갈 때 I love you 그러면서 뭐 Have a nice day 뭐 이러는데 자기네 부모님은 맨날 말하는 게 너 밥 먹었니? 너 밥 먹었니? 맨날 밥 먹었니만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참 기가 막혀갖고 생각을 해봤는데 얘는 한국 문화를 모르면서 자란 애잖아요. 근데 친구들은 다 I love you 속에서 자라고 얘는 부모님이 밥 먹었니가 나 너 사랑해라는 말인데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가부장적인 그러한 거에서 자라신 이제 한국 남편분이시기 때문에 와이프분을 캐네디안보다는 설거지도 안 하고 이렇게 좀 있잖아요. 아시죠? 말씀 안 드려도 그런 모습이 얘는 이 가정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이 아버지는 폭력적인 사람이고 우리 엄마는 병신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아이한테 얘기를 하면서 한국 문화는 말이지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줬었어요. 근데 애가 눈물 뚝뚝 흘리더라고요. 변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상당히 지속이 되진 않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나름대로 충격을 좀 많이 받았어요. 너희 부모님은 너를 위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하시니? 가게를 하셨거든요. 그분들이 놀러 가는 거 본 적 있니? 너는 뭐 하고 노니?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거는 보기 시작했는데 아이들은 그 문화 차이를 2세들도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데 제가 참 충격을 받았어요. 또 하나 1.5세 이사의 또 공통점이 발견한 게 뭐냐면 중국 친구예요. 근데 중국 여학생인데 걔가 아주 참 착한 애였거든요. 참 착하고 얌전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애였는데 어느 날 학교 갔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내가 손목을 그었다는 거예요. 네, 손목을 그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병원에서 퇴원해서 얘기를 했더니 부모님이 이거죠. 이민 오신 부모님. 나 너 때문에 이민 왔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나 너 때문이야. 이렇게 고생하는 거 너 때문이니까 너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 얘가 그 부담감과 그 스트레스 때문에 손목을 그어버렸어요. 네. 그런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어떻게 보면 1세대인 부모님들은 그렇게 바람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반면은 해요. 부모님 세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지금 오신 분들 이제 1세대, 그러니까 다 성장하셔서 캐나다로 첫 번째 땅 발을 디신 분이 1세대 분들이신데 그 1세대 분들이 왜 이민 오셨어요? 왜 이민 신청하시려고요? 제가 여쭤보면 다 거의 1위는 자식 때문이에요. 라고 대답해요. 자식 교육 때문에. 자식을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어서 라는 답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희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지금 와보셔서 그 환상이 조금 깨지시긴 하셨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정말 토론토에서 있었던 이야기. 60년대 여기 캐나다 토론토로 이민 가신다고 해서 그분은 등파진 드레스를 몇 벌 만들어 갖고 오셨대요. 네. 영화에서 이렇게 짜자잔 이렇게 춤추고 돌고 등파진 드레스 몇 벌. 한국에서 내 체형에 맞는 걸 뭐 입어야 되잖아. 그러면서 몇 벌 만들고 한 번도 못 입으셨대요. 그런 소리 하시느라고. 근데 제가 오래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한 8년, 9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또 그냥 영어 한국말이 조금 되니까 자원봉사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경찰에서 연락이 오거나 법제에서 연락이 오거나 그러면 통역 필요하신다 분 있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근데 어느 날 연락을 딱 받은 분이 그로서의 강도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거기를 이제 찾아갔는데 경찰이 와 있고 이제 그 주인 아주머니 강도를 당하신 분이 이제 부들부들 떨고 계시고 하면서 이제 통역을 했는데 제 눈에 딱 띈 게 뭐냐면 그 아주머니의 손가락에 한 8개의 반지가 브링브링 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실과 생각하는 이민이라는 것과 이런 것들이 이제 살아봐야지만 배울 수 있는 느끼는 것들이 그 갭이 있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없어져야 되는 제가 부탁드렸어요. 경찰한테 말은 아니지만 저기 다음에 이사하시면 반지를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이해를 좀 못하셨는데 그거 보고 강도가 온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 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오셔서 극복하셔야 되는 문화 차이나 생활 차이나 물론 가장 어려운 건 언어입니다. 다들 동감하시죠? 그놈의 영어 왜 이렇게 안 늘어? 해도 늘지를 않아요. 네. 그 외국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계신 분도 참 많이 만났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아시죠? 이게 현실만큼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캐나다 사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는 몇 년 사신 분들 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 사는데 다 똑같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 사는데 다 똑같아요. 네. 근데 다 똑같으면 좋은데 언어가 안 되고 문화가 틀려서 답답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특히 저도 이제 이민국하고 이제 일을 해보면서 당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너무 느리죠. 연락도 안 돼요. 네. 이메일 보내면 뭐 일주일, 한 달 그냥 막 가요. 그런 시스템이고 특히 마니토바에서 깜짝 놀랐던 거는 밴쿠버에 있을 때는 공무원들 만나려면 전화하고 한 2주 정도 기다려야 됐었거든요. 여기 오니까 바로 전화하고 바로 들어오래요. 그래서 이게 좋네 그랬거든요. 살기 좋아요. 여기 살기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공무원들도 자기 분야만 알고 옆에 거를 몰라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저는 3군데를 돌아야 돼요. 3-4군데를. 그래서 제가 꽃이 있으면 벌처럼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전해줘야 돼요. 네. 그런데 마니토바가 정적인 문화라 이제 서로 알고 이러면 편하시는 부분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여하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위니펙이라는 곳도 지금 많이 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민의 추세를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방향들도 마니토바 주 정부하고 미팅을 해봐도 참 많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우려도 되고 한편으로는 감사한데 뭐랄까 제가 밴쿠버에서 여기 딱 와보니까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내가 처음에 캐나다라는 곳을 밴쿠버의 땅을 밟았는데 여기 그런 느낌이 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지내보니까 한 10년 정도는 뒤에 있는 것 같아요. 마니토바가. 그런데 이미 따라잡았어요. 10년을. 그리고 놀라운 게 뭐냐면 세대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원주민 선교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그 원주민 아이들이 그 페이스북으로 다 연락하고 인터넷하고 하기 때문에 그 리저브에 살아도 별 이렇게 문화 차이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속도로 이제 별 발전을 하고 있어요. 자, 또 하나 안타까운 거.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요. 저한테 오셔서 이민이나 뭐 비자 이걸 맡기시는 분들 얘기를 터놓고 하면 한국 사람 제일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한국에서 떠날 때. 그 얘기 엄청 많이 들어요. 저. 캐나다 가면 한국 사람 조심해야 돼. 이 얘기. 네, 너무 슬프죠. 그런데 진짜 보면 사기는 누구한테 당하냐면 한국 사람한테 당해요. 말이 통해야 사기를 치죠. 그죠? 말이 통해야지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민관들하고 수다 떨고 보면 다른 나라도 다 그래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 들으면 정말 더 심각한 데도 있어요. 필리핀 어떤 가정은 몇 년 전에 자기 동생 불러다가 완전히 재산을 땅땅 털어먹고 날라버린 가정도 있었어요. 친동생? 그랬더니 친동생이래.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이민가 들어갈 때마다 한국분들이 지금 좀 많이 여기 정착하시는데 예전 같으면 정말 여름이면 뭐 교회 절반이 수가 없어져요. 성당 절반이 수가 없어져요. 그런데 뭐 누가 그러던데 물갈이 한 번씩은 해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이제 계셔 주시는 게 참 감사합니다. 근데 뭐랄까 그 문제들이요. 사람 살면서 부딪히면서 저희 한인들끼리 부딪히는 문제가 저는 참 많이 안타깝게 많이 느껴져요. 네. 그 중국 분들 보시면 우리 흔히 한국 분들 보시면 중국 사람 정말 잘 뭉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중국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한국 사람 진짜 잘 뭉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교회에 딱 모여 집결을 하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상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봤을 때 집결이라는 단어는 좀 그렇지만 집결을 해서 서로 도우면 좋은데 이게 서로 이제 분열되는 모습이 참 많아요. 그 대신 이제 중국 분들은 커뮤니티 자체에서 서로 돕는 모습들이 엄청 많거든요. 한 가지 또 안타까운 건 뭐냐면 1세대 분들이 저희 비교를 굳이 하자면 굉장히 소극적이세요. 한국 분들. 언어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중국 분들도 저희보다 죄송해요. 영어가 좀 더 잘 안 되신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런데 막 부딪히세요, 그분들은. 그리고 막 집결하시고 단결하세요. 그래서 한 목소리를 막 내세요. 활동적이세요. 그래서 멀티컬처 이런 데 가서 쭉 앉아있으면 저에게 굉장히 신기하다는 듯이 와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 분들은요, 여기 커뮤니티에 신비로운 존재들이 있는 거 아세요? 나타나질 않아요. 커뮤니티에 나타나질 않는데 뭔가 분명히 모여서 모이기는 모이는데 집결하고는 있는데 너무 얌전한데 뭔가는 돌아가고 있고 알 수가 없대요. 네. 그래서 한인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신비감을 가지고 물어봐요. 나름대로 잘 살고 있어요.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커뮤니티적으로 예를 들자면 시니어 하우스를 진다든가 이런 프로젝트들을 해갖고 다른 민족들하고 미팅도 하고 정부 펀딩을 받아낼 생각도 하고 이런 계획들을 짜고 계세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 조금 굉장히 안타까워요. 한인분들 여기 모여서 좀 목소리를 내시고 같이 하면 좋은데. 왜냐하면 그 중국 분들이 캐나다 나라는 멀티컬처럴 사회잖아요. 중국 사람만 이렇게 한다고 펀딩을 주는 데가 결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모아서 동양 사람들 멀티컬처럴하고 얼굴 노라신 분들 모여갖고 이렇게 우리끼리 이제 좀 혜택을 좀 받아보자. 그런데 왜 한국에 항상 빠지냐.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고 하시면 그냥 저희들 1세대만 이렇게 모여서 하시는 것보다 길을 열어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차세대를 위해서. 활동도 하시고 다들 영어 안 되세요. 다 영어 유창해서 모이시는 분들 아니세요. 근데 교제한다, 멀티컬처럴, 시니어, 댄스도 하시고요. 이번에 신문 보니까 옷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고 이런 것들 참여들 많이 하시는데 한국 분들 참여가 좀 없다는 게 조금은 안타까워요. 근데 그 미팅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연결고리가 생기고 정치적인 힘이 생겨요. 네. 그리고 저희 자녀들이 한국 사람에 이렇게 모여져 있는 거에 국한된 게 아니라 더 폭이 넓어져요. 예를 들자면 의과대학이나 뭘 지망하더라도 이력서라든지 그리고 자기가 왜 이걸 지망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했었던 자원봉사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작성해서 내거든요. 그럼 한결같이 한국 애들은 써내는 게 뭔지 아세요? 한국 교회에서 어디 선교 갔다. 한국 교회에서 봉사했다. 이게 다예요. 아니면 샬롬 미션 센터 조금 가는데 그것도 한국 애들하고 같이 가요. 항상. 멀티컬처럴하게 이렇게 같이 협력하고 나누는 모습들을 1세대가 안 보여주니까 2세대 아이들은요. 2세들도 동양 애들끼리 하고만 자꾸 모으려고 그래요. 여기까지 이 넓은 세상의 자녀들을 키우러 오셨으면 1세대들도 넓게 그냥 가세요. 1세대를 다시 말씀드려요. 다른 나라 1세들도 영어 다 못하세요. 네.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이민자분들, 1세대 분들, 저희 부모님을 해도 여기서 그렇게 오래 사셨는데 91년에 오셨으니까 횟수로 꽤 20년이라는 게 넘었죠 벌써. 근데 꼭 뉴스는 한국 뉴스 보세요. 드라마도 꼭 한국 거 보시고요. 영화는 캐네디안 거 안 보세요. 그리고 캐네디안 뉴스 안 들어보세요. 항상 그 인터넷 동영상으로 한국 걸 보시면서 한국 정치가 이렇고 한국이 어떻고 한국 얘기를 자꾸 하세요. 캐나다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모르겠는데? 야 근데 말이지 한국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희는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여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여기에 저희는 멤버예요. 이 커뮤니티의 멤버가 됐는데 항상 우리는 한국 소식에 젖어서 한국인인데 한국에 살고 있지는 않은데 여기 그냥 와서 살고 있는 그런 느낌 아세요? 네. 우리 옆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커뮤니티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마라톤 대회가 하는지, 무슨 펀레이징을 하는지, 병원을 위한 기금 마련을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우리는 우리 안에 한국에서는 한국인들만 이렇게 모여 사는데 좀 알고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이민을 하면서 가장 존경하는 분들은 1세대 분들이세요. 네. 캐네디안 분들도 다 놀라세요. 한국 사람은 다 놀라세요. 와, 저렇게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수가 있는가. 정말 놀라운 희생이세요. 자녀 때문에 여기 오기를 결심을 하고, 그리고 거의 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10시간에서 12시간씩 일을 하시잖아요. 오버타임 달라고 안 하시잖아요. 그죠? 애들 밥 먹일 거 다 먹이시면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비해서 우리 아이들은 점점 각도가 벌어져 나가고 있어요. 2세 애들은 이제 캐나다 문화에 이제 적응이 돼버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우리 엄마는 그 친구처럼 한국 문화와 캐나다 문화 괴리감 속의 그 가정 가운데 문화의 갭이 너무 커져버리고요. 또 2세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야, 이런 중요한 분야는 너희 엄마하고 부모님하고 좀 상의를 해봐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 I don't think so. 그냥 이렇게 막.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영어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생활 영어 정도. 그런데 내 진로는, 내 배우자는, 내가 선택해야 되는 회사에서 이렇게 세 자리가 들어오면 엄마 아빠나 뭘 선택해야 될까, 이런 정도의 깊이를 이야기할 수 있는 영어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은 한국말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디 가서 정말 인생 가운데 자기를 위해서 가장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은 부모님밖에 없으세요. 그렇죠? 아무런 이득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정말 너만을 위한, 너 한 사람만을 위한 조언을 해주실 분은 부모님밖에 없는데, 이 언어의 차이와 문화의 차이가 생김으로써 둘 다, 양쪽 다 한 사람은 부모를 잃고 한 사람은 자녀를 잃는 이런 슬픈 일들이 일어나요. 1.5세도 마찬가지예요. 1.5세는 이제 어느 정도 자라서 한국말도 할 줄 알고 한국 문화도 좀 이해하고 어른들한테 헬로 이러면은 싸가지 없다 이 정도를 이해할 수 있는 친구들, 즉 중학교 이상 정도 된 애들 저는 1.5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 친구들 또한 문제 많습니다. 왜냐? 말은 한국말을 할 줄 아는데 문화는 캐나다 문화를 갖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한국 부모라고 하면 답답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이 안 통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고지식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은 가정에 100명이 살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한 가정당 해봤자 뭐 많게는 뭐 4, 5명, 뭐 8명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사신다면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문화적인 갈등과 언어적인 갈등을 생각을 안 하시면 안 되세요. 자녀 때문에 오셨고 행복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계시잖아요. 정말 오버타임 해가시면서. 밴쿠버에서도 저희 거의 대부분 보면 밴쿠버는 관광도시입니다. 세계적인 관광도시예요. 그래서 날씨 좋은 여름에는 되면 뭐 정말 관광차가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난리도 아닌데, 정작 관광지에서 관광 한 번 못 해보시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1세대 분들이세요. 얼마나 놀라우신 분들인지 몰라요. 그 자식에 대한 희생은 정말 세계에서 부끄럽지 않고 정말 칭찬받아야 되는 정도, 정말 감탄을 받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도 내가 사랑하는 자식과 정말 소통할 수 없다? 내가 사랑하는 자식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없다. 이거는 참 안. 저도 이제 여기 미니팩에서 아이 둘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라는 자리가 돼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항상 너도 자식 새끼 낳아라 라는 것이 정말 영원불면의 진리더라고요. 자식을 낳아보니까 부모의 심정이 어떤지 잘 알게 됐어요. 예전에는 제가 그 청소년 상담이나 이런 쪽을 할 때는 부모님들에 대해서 되게 좀 적대감을 갖고 있었던 적도 있어요. 왜 애들의 이런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얘기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애를 낳아보니까 이쪽으로 또 돌아섰어요. 이것들아 너희들은 뒷담수를 한 단씩 맞아야 돼. 부모가 얼마나 고민하고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는 줄 아니? 양쪽을 조금 사실은 보게 됐어요. 그래서 나름 감사한데 제가 여러분의 자녀분들 얼마나 이해를 한 건지 제가 이 동영상을 좀 하나 다운을 받아서 왔는데요. 한번 잠깐만 보셔요. 소리는 안 나네요. 자, 뭐 하는 친구냐면요. 소리가 안 나니까 재미가 없습니다만, 지금 이 친구가 뭐라고 했느냐면, 코미디 아니에요. 저 처음에 코미디인 줄 알았어요. 근데 코미디가 아니라, 남자아이가 봄의 요정 메이크업을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요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발라주고, 여기는 그림자를 이렇게 해야 되고, 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열심히 하고 있죠? 이뻐지긴 이뻐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됐습니다. 짠하고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이쁘죠? 이뻐요. 자, 이 동영상을 저희 교회 친구들하고 봤고요. 교회 부모님하고도 봤고요. 한번 틀어봤어요. 그랬더니 10대들은 야 쿨하다. 진짜 나도 저거 써보겠다. 이렇게 나가고요. 젊은 아이들이 어린 젊은 부모님들은 요새는 저런 화장품 쓰나 보네. 이렇게 반응하고요. 저 같은 세대는 저게 코미디냐 진짜냐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고요. 이제 나이 드신 저희 부모님 세대는 말세야 말세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 동영상을 몇 명이 봤을까요? 80만 명? 80만 명? 80만 명. 80만 명?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럼 스타 됐겠죠, 저 친구가? 제가 숫자를 보면 8,431명. 그런데 저 똑같은 친구가 남자들의 메이크업 이렇게 해서 또 냈더라고요. 그건 몇 명 본 줄 아세요? 거의 3만 명 정도예요. 네. 그 얼굴 표정을 보니까 이렇게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되지 이런 표정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저게요 한국의 남자애들에게 인기가 있고요. 제가 중국 친구하고도 얘기해 보면 중국도 저런 친구들이 많아졌대요. 뿐만 아니라 미국에 정말 우락부락하게 완전히 봐도 이거는 우락부락 남자애 하는 애들도 막 메이크업하는 걸 올리고 있어요. 자, 세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실 겁니까? 제가 그 93년 정도, 94년 정도 밴쿠버에서 사실 청소년 쪽으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국 친구애들 사실은 청소년 칼럼들을 제가 많이 썼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 울그락불그락 해갖고 이민 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인데 그 자기 딸이 이민 오자마자 고등학생 나이에요. 화장을 한다는 거예요. 화장하고 귀를 뚫어달라는데 이런 미친 막 이러면 막 흥분하셔갖고 한국에 여름에 친척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 꼴을 하고 내가 어떻게 너를 데리고 가냐는 거죠. 네, 있는 있어요. 노발대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세대는 벌써 지났고요. 한국의 고등학교, 중학교를 다 화장해요. 네, 여기 애들은 물론 마찬가지고. 남자애들이 이제 화장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실 겁니까?
더 놀라운 것은 미국의 아들 집사님이 이렇게 걱정하시더라고요. 그 아들 이제 장가갈 나이가 돼 있는 아들인데, 야, 여자 잘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말이 바뀌었대요. 제발 남자만 데리고 오지 마라. 자,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됐고, 동성 결혼 캐나다도 물론 합법입니다. 내 자식이 남자가 좋다고 결혼하겠다고 딱 등장했을 때, 여자가 좋다고 딱 등장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셔야 될까요? 지금 문화와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방비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보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십니까? 한국은 아직 그게 이슈가 아니지만 여기는 벌써 막 이슈가 엄청 되고 있죠. 제가 40대 중반이 되니까 인생의 시기에서 또 하나 제가 특이하다기보다 올 것이 왔다이지만 40대 중반이 되니까 장례식을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죽을 준비를 좀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묘지는 몇 년 전에 다 사놨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유언장을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 제 회계사 분이 나이 드신 캐네디언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회계사 분이 유언장을 그래서 유언장 아직 작성 다 못했는데 너는 너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저희는 제가 죽으면 제 유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안 당연하더라고요. 캐네디언 분들은 절대 그게 당연하지 않으세요. 거의 대부분은 자식에게 뭐 어떤 분은 3% 띄워주고 나머지는 사회 전체화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자식에게는 일부분만 남겨주고 나머지는 사회 환원으로 다 돌리세요. 제가 갖고 있는 그 캐네디언 교회 분들도 보면 그 자기가 남긴 어느 정도의 재산은 메모리얼 펀드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돈은 변호사에게 딱 맡겨놓고 이 돈은 어느 나라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께 매달 그 이자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어요. 전 재산은 내 아이에게로 말을 못했어요. 저도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 이 사회는 자식에게 유산을 다 물려준다는 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네, 여기 커뮤니티 멤버이시기는 한데 그 문화의 차이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참 지혜로운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식에게 돈을 물려준다고 하면 그 돈을 잘 유용하게 쓸 수 있을까? 오히려 돈이 아이를 망치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한인교회를 다니고 있었다가 지금 한인교회 이제 섬기고 있기는 한데 저는 지금 현재 캐네디언 교회하고 한인교회하고 같이 이제 5월달부터 멀지해서 들어가요. 안타까운 거는 한인들이 모일 수 있는 거 중국 사람이 봤을 때도 야, 한국 사람은 교회에 집교를 해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외부에서 볼 때 교회로 한국 분들이 다 모이시는데 거기 보면은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왜일까요? 문화의 차이예요. 1세대와 1.5세대, 1세대와 2세대. 캐네디언 분들 얼굴이 하얘니까 제가 다 캐네디언이라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 여기다 이민자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다른 민족분들, 네덜란드에서 오신 분들, 다른 유럽에서 오신 분들 이야기를 해보면 3세대까지는 어느 정도 자기 언어가 고수가 되면 예배를 드리지만 3세대 이후는 다 영어야. 이렇게 표현돼요. 네. 어떤 면에서는 한인교회에서 그 캐네디언 문화의 어떤 포용적인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1세대 분들의 가지고 있는 한국의 뉴스를 보시고 한국의 정치를 이야기하시고 한국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한국의 풍습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과 여기서 캐나다 문화를 맛보고 캐나다 사고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캐나다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 아이들과
어떻게 조율해서 나갈 수 있을까? 이제 저희 한국 이민이 보통 60년대, 70년대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고요. 중간에 갭이 좀 있었지만 90년대부터 이제 쫙 많이 들어오시기 시작하셨어요. 이제는 1세대, 2세대, 이제 3세대 이제 들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손들에게 한인들은 어떤 유대인분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교육시키시잖아요. 한인으로서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이 땅에서 살게 우리가 길을 터줄 것이냐. 각자의 노력으로 절대 되지 않고요. 중국 분들처럼 뭉쳐야 살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모임 있을 때도 좀 자주 가시고요. 너무 한국 사람만 비밀리에 모이는 집단같이 아주 그냥 비밀스러운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분도 봤어요. 제가 이민 영주권을 받아들인 분인데 영주권을 받아들이고 한 2년 이후에 그 식당에서 잠깐 만났어요. 중국 식당에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속으로 엄청 놀랐던 게 뭐냐면 자녀가 한 명이었어요.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하고 셋이서 밥을 드시는데 영어로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민 온 지 1년, 2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엄청 놀랐어요. 근데 워낙 그분들이 이민할 때 우리 애는 캐네디안으로 키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말도 안 쓰시네. 그런데 저는 우려가 사실은 많이 됐어요. 저희 애들도 여기 캐나다에서 태어났어요. 사실은 저희 애들 유치원 가기 전까지 저는 한국말 고수시킨다고 영어 하나도 안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이랬어요. 한국에서 온 아이가 아줌마 얘는 캐나다에서 태어났는데 왜 영어를 못해요? 이럴 정도로 영어를 하나도 못하고 학교를 갔는데 이제 한국말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 언어라는 게 정체성을 좀 정말 확고히 해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 애들도 한국말 잘 못하는데 옛날에는 이 세들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코맹맹이 소리하고 이렇게 귀엽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애가 이제 그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좀 안 좋아요. 다른 곳에 다른 친구 집이나 이렇게 아시는 분들 가면 안녕히 계세요라고 하고 나와야 되는데 안녕히 가세요 이러고 또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렇지만 저는요, 엄마는 코리안 캐네디언이고 너희는 캐네디언 코리안이야. 그거 잊지 마. 라고 얘기를 해요. 얘네들이 커서 얼굴이 노란색으로 회사 입사를 할 때는 어느 나라 사람이니를 묻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새들은 I'm 캐네디언. 근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너의 뿌리는 어디냐고를 물어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90년대에 진짜 토론토에서 정말 공부 잘하고 정말 승승장구하던 한인 청년 하나가 자살했어요. 대기업에서 인터뷰 보다가. 자기 정체성이 혼란이 와버린 거예요. 자기는 캐네디안이라고 계속 커왔어요. 그런데 어른이 딱 돼서 직장에 딱 면접을 보러 사회를 딱 나갔을 때는 캐네디안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걸 얘는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는 거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안 자랑스러우세요? 저는 한국 사람이라는 게 참 좋습니다. 한국말 할 수 있는 것도 참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세대, 4세대 내려갈 때 영어만 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김치가 우리를 증명합니다. 우리 애들도 김치 있어야 돼요. 한국인은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이민자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아이들에게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정체성도 사실 여자나 남자나 혼란한 이 세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서 키울 수 있느냐. 이것은요, 각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 한인들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나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상세하게 각 부분들을 좀 깊이 다룰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우선은 그래도 한 세대를 한번 훑어보고자 오늘은 말씀을 나눴어요. 어린애들부터 쭉. 근데 무엇보다
마지막 세대를 준비하시는 분 중에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크루즈를 타고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몇 번을 크루즈를 타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신 분이 그 승무원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저 할머니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는 지금 크루즈를 몇 번씩 타고 계속 여행만 하신다고 혼자. 그래서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그 할머니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내가 제한된 내 자산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나 혼자 양로원 같은 곳이나 나 혼자 시니어 하우싱에 들어가서 사는 것과 이 똑같은 돈을 가지고 크루즈를 타고 여행하는 걸 생각했을 때 난 크루즈 타고 달린 거야. 오픈 마인드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픈 마인드.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우선 정말 1세대 분들 이곳에 땅에 정착하시면서 가장 힘들고 가장 희생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정말 격려해드리고 싶고 정말 감사드리고 싶고 1세대 분들께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공감하셨죠? 네, 오늘 여러분들도 다 함께 느끼는 아마 문제점일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해를 잘 시켜주신 우리 최지영 강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매니토바가 살기가 가장 좋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이유가 없어서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이민하시는 분들 처음에는요, 제가 다 다녀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학생들 카운셀링 할 때도 학교에서 했었고 이제 유학생도 보내고 하기 때문에 사실 밴쿠버에서도 학교들하고 친했고 학교 안에 있었고 여기 위니펙에서도 학교들하고 친하고 학교들하고 미팅 많이 합니다. 그리고 물론 아니나 다를까 노바스코시아 이런 데 토론토 가도 학교들하고 미팅하고 얘기를 해보고 학생들을 봐요. 그러면 뭐랄까 대도시는요 학교가 비즈니스화된 것 같아요. 선생님이 나는 직업이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마니토바는 선생님이 정말 나는 왜 선생님이 돼야 했을까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 같아요. 그거의 차이가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 아이는 영어 완벽하게 빨리 잘해야 되기 때문에 저 섬에 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살고 싶어요. 그럼 거기까지 가봤는데요. ESL, EL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마니토바에서 교육청에서 항상 주장하는 것은 캐나다 전역을 다 다녀봐라. 우리가 정말 완벽한 영어 발음을 가진 곳이다. 그냥 이렇게 가운데 밖에서 이제 오더가도 못하기 때문에 토론토나 밴쿠버는 이제 언어 억양들이 많이 섞여 있다고 해요. 그리고 다녀보면 정말 여기 플레이트에 프렌들리 마니토바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녀보면 정말 여기가 제일 프렌들리해요. 네, 다녀보면 정말 알겠어요, 그거를. 근데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요새는 좀 이렇게 인상 찌푸리게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도시마다 다녀봤을 때는 마니토바가 정말 사람 사는 곳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니토바 안 떠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금 혜택도 사실은 뭐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세금 혜택도 여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낮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민고서 많이 들어서 아시죠? 그 생활비가 저렴하다라는 거 항상 빠지지 않죠? 네, 겨울이 길고 모기가 많아 그거 살짝 지나가고 생활비가 저렴해 항상 주장하는데 사실 그렇기는 해요. 다른 곳에 다녀봐도 그렇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사스카추안도 제가 이제 성지회장 차를 타고 다 다니면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스카추안을 가게 되면 똑같은 집을 마니토바에 있는 집을 똑같은 집을 지어놓거든요. 근데 10만 불이 더 비싸요. 네, 그게 벌써 몇 년 전 일이에요. 그래서 마니토바 또한 이민 일을 하다 보면 이민관들도 굉장히 뭐랄까
상황을 봐서 이렇게 넘겨줄 줄 아는 분들이에요. 예. 법은 법이지만 이 사람의 상황이 그렇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넘겨줄 수 있는 분들이 다른 주는 그렇지 않아요. 법은 법이고 미안해 너가 안 됐다 패스 이렇게 가버려요. 그래서 여기 농사를 짓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위니펙의 생활 그 구성형을 봤을 때는 이렇게 중간 뭐 상중하로 좀 나눈다고 하면 정말 다이아몬드처럼 중간층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 역사적으로 봤을 땐 여기가 정말 교육 수준도 있는 곳입니다. 네. 다른 토론토나 밴쿠버 가시면 또 현실적으로 사실은 거기는 비즈니스 이미 들어가고 다 들어갔어요. 물가도 엄청 비싸고요. 집값은 제 친구도 밴쿠버에 사는 친구들한테 너희는 미쳤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 집에서 살아. 밴쿠버에 그 부모님이 집을 물려주셨는데요. 집을 팔고 나와야 돼요. 왠지 아세요? 네, 프로퍼리 텍스를 못 내요. 텍스를 못 내서 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러 어떻게 거기서 버티고 사니 너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볼 때 아이들의 교육상 정서적으로나 사람 사는 곳은 마인투바가 저는 가장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그 하나 궁금한 게 이렇게 이민 오니까 여러 가지 한국에 있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갈등이라든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데 저희는 이제 왔으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네. 주변 사람들이 그 이민을 고려해야 될 때 예스냐 노로 따져서 오라고 하는 게 좋습니까? 오지 말라고 하는 게 좋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저는 와보고 네가 결정해라고 말을 해줘요. 네. 와라 해서 왔는데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언니 동생 사이도 갈라지신 분 봤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환상을 가지고 오셨지만 이게 현실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먼저 살고 있는 언니가 현실은 이래라고 다 말을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시는 분들은 그거는 기전에 이제 흘려보내시고 현실에 부딪히니까 내가 이러려고 왔어. 언니 왜 나를 불렀고 이 고생을 시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가 좋다고 내가 이쁘다고 다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민은 정말 생각이 있으시면 답사를 한번 오시고 정말 이곳이다 하시면 그때 결정하시라고 하시는 게 좋고요. 무조건 불렀다가 그 책임 다 지셔야 돼요. 사실 제가 나눈 말씀이 뭐 질문을 받아야 되는 뭐 이민법을 설명했다 그런 질문을 받겠지만 사실 생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질문이라는 거를 하실 부분은 이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집에 가셔서 내가 왜 이 땅에 여기 캐나다 이민을 왔고 그것을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는 어떻게 될 것인지 자녀 때문에 왔다 그러면 자녀의 10년, 20년, 30년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제가 나누고 싶었었던 것은 가정이 움직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커뮤니티가 움직여줘야 하는 부분에서 같이 좀 많이 협력해서 좀 이 사회에서 우리가 있다라는 걸 좀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각하는데요.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을 많이 하시니까 여쭤보고 싶어요. 1세대가 2.5세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여기 와서 교육과정을 받고 있는데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 1세대인 부모님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1.5세대들이 반드시 여기 와서 겪게 되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그러한 어려움들을 부모님들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 어떠한 예를 들어 한 가지 예가 있다면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아니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또 친구들은 한국 친구들은 또 한국 부모님들은 애가 학교 잘 다녀왔지 애가 끝나지 그 걔가 학교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물어보지 않고 계속 그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 친구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잘 다녀왔겠지 애서 끝나지 어려운 어떠한 일이 있어서 어떻게 내가 도와줘야겠구나까지는 나가지지 않으니까 미리 좀 그런 게 있으면
아, 얘가 이 정도 나이 됐으니까 이 정도 어떤 경험을 지금 하고 있겠구나. 좀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잖아요. 네. 저를 그냥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도 이제 1.5세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제 성격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얌전했어요. 저 문학소녀였어요, 회장님. 문학소녀. 말도 없이 책만 읽는 문학소녀였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혈액형 문화적인 거죠. 여기 사람들 혈액형 안 물어보는데 만나면 혈액형이 뭐야 물어보잖아요, 그 사람들. 저는 당연히 A만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혈액형이 뭐야 그러면 다 O형이래요. 그러니까 뭔가 변질된 거죠, 저도 여기 살면서. 그러니까 1.5세가 되다 보면 부모님의 어려움을 저도 봐요. 한국에서는 그냥 직장 다니시고 퇴근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분이 가게를 하시고 아침부터 밤까지 뛰시는 모습을 보고 영어도 안 되시는데 그 물건을 팔아야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는 걸 내가 봐요. 그러면 1.5세 입장에서는 사실 부모님께 짐들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독립적이 돼야 돼요. 인디펜던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맡길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네가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항상 여기서도 그 일이 터지고 여러 번 봤고요. 밴쿠버스 여러 번 봤는데 남자애들 간에 패싸움이 항상 있어요. 학교 가면. 자, 나이가 19살인데 19살인데 18살 애들하고 학년이 같아졌어요. 영어라는 거나 이렇게 이민을 늦게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이는 너 나 형아라고 불러야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2세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 뒤로 나와. 이렇게 되는 일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우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한 번은 제가 학교에 그 부모님이 도와달라고 해서 통역을 들어간 일이 있는데 이 학교는 한국 아이가 이 아이가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막 이렇게 인상을 막 쓰면서 얘 나포네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 눈을 안 마주친다고 거짓말쟁이라고 막 이러면서 얘가 쉬는 시간에 나뭇가지로 애를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애들이 딱 오면은 한국 애들은 이렇게 피지컬 이렇게 닿는 거를 좋아하고요. 여기 사람은 닿으면 안 돼요. 자기 공간이 틀려요. 길이가 틀려요. 그리고 한국 사람은 어른을 존경할 때는 눈과 눈을 이렇게 마주치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거짓말쟁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요, 배우면서 터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은 1.5세들이 어떻게 겪어나가야 될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될까요? 그 부분은요, 사실상 1세대들이 들어주시는 수밖에 없고요. 제가 봤을 때 도움이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그러실 수는 없겠죠. 네, 그렇지만 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밥 먹자 하면서 뭐 식당 가서 밥 먹으면서 요새 너는 어떻게 지내니? 라고 질문을 자꾸 던져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다가 그것이 이제 자꾸 되풀이 되면 얘도 속 얘기할 곳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속 얘기할 곳은 친구들밖에 없어요. 1.5세 친구들. 그래서 저는 1.5세 친구들끼리 한국 애들끼리 놀지 마! 막 이런 부모님도 있어요. 영어 배워야지. 한국 애들끼리 놀면 안 돼. 이러는데요. 한국 애들끼리 놀도록 놔두시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도 풀 데가 없거든요. 아시잖아요. 한국말로 풀어야 되는데 풀 데가 없는 거. 어떤 때는 저 상담 전화 받으면 30분, 1시간 그냥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럼 외곽 지역에 계신 분들 특히 더 심하세요. 한국말이 고프셨구나. 그런데 1.5세나 1세들은 다 그걸 겪고 가요. 네. 근데 1.5세는 청소년 기기 때문에 혼란한 시기인데다가 또 부모님의 그런 것을 보고 있지만 이야기를 할 곳이 없는 그거를 막아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항상 부모님의 귀는 열려있다를 항상 알려줘야 돼요. 피곤하고 지치니까 내래 이거 말고요. 무슨 애가 좀 뭐랄까 좀 고민하는 눈빛이다, 뭐 힘들어 보인다 그러면 몸이 피곤하시더라도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대화해주고 그냥 내가 너 이야기를 꼭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너의 엄마, 아빠, 너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걸 심어주면 탈선하진 않는다고 생각했죠.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